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8월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올해 하반기에 나흘을 더 쉬게 됩니다. 무기한 총파업 일주일째를 맞은 택배노조가 노조원 4천여 명이 참여한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신선식품 접수가 중단되고 배송이 지연되는 등 파업 파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급하게 합류한 후보가 집권한 사례가 없다며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가상화폐로 거액을 벌었고 자전거 출구는 철 지난 새정치라며 비난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150kg를 재배한 70대가 붙잡혔습니다. 아예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재배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보물급 문화재를 해외로 빼돌리려고 한 일당 11명이 적발됐습니다. 일본인과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됐는데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 문화재 92점을 여행용 가방에 넣거나 국제 특송으로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이 3분기에 우리나라에 공급됩니다. 다른 백신은 없는 장점이 있다는데 어떤 백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도입하는 대체 공휴일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의 시선이 국민의힘, 그것도 당대표에게 쏠려 있는 만큼 관심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오는 광복절부터 올해는 나흘을 더 쉬게 됩니다. 배주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도입하는 대체 공휴일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하반기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적용돼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해와 부처님 오신 날, 한글날, 성탄절이 공휴일과 겹친 것으로 나타나 4일을 더 쉬게 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며 대체 공휴일 지정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5%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는 25.1%에 그쳤는데 자영업자와 전업주부의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체 공휴일 도입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란 주장엔 70% 가까이 동의했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에 부담이 늘 것이란 우려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만큼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다음 달 5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첫 3주간은 수도권에서 6인 모임을 허용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 정부의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번엔 일부라지만 백신 물량 부족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정부가 검토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2단계에서도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음식점과 카페, 유흥주점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계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7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중간 단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 이행 기간 동안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도 8명으로 제한한 뒤 3주 뒤 인원 제한을 없앨 방침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6월 말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였으나 그 시기가 2주 정도 앞당겨진 것입니다. 30세 미만 경찰, 소방대원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도 시작돼 이달 말까지는 1,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해져 18일과 19일 접종 예약이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얀센 백신으로 대체하거나 당사자들을 7월 초 우선적으로 접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접종 사례도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좀 뭔가 배신감도 들고 좀. 당국은 백신 물량 부족과 오접종 사례가 자칫 접종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마라. 1년만 유예 기간을 달라. 택배 노조와 택배사들의 갈등이 총파업으로 나타나고 있죠. 벌써 엿새째인데 오늘은 여의도에서 1박 2일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사람이 정말 많이 왔네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기사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노조원 4,000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기사들은 내일까지 이곳에서 1박 2일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9인 이상이 모인 불법 집회로 규정해 해산 명령을 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공원 내부로 집회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 택배 기사가 투입되는 문제를 두고 지난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분류 작업이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택배 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빼기로 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합의를 했는데도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을 위한 인력 투입과 자동화 기기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1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합의에서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택배 노조는 오늘 시작된 2차 사회적 합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택배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택배 노조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럴 때마다 언제나 불편은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 몫입니다. 날은 벌써 무더운데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곳은 배송이 지연돼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고 이 배송 지연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반품이라도 하려다간 더 큰일 나거든요. 이 와중에 편의점 택배 가격은 올랐습니다. 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주지훈 씨는 고기를 손질해 전국 각지에 택배로 보냅니다. 주 씨는 며칠 사이 고기보다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거여 쪽에는 배송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택배는 접수 자체도 하늘의 별 따기지만 반품 요청이 온 신선식품은 그대로 버리기 십상입니다. 10일 날 발송한 품목도요. 아직까지 집화장에서 발송이 안 되는 케이스 있는데요. 간품이나 지연 배송으로 인해서 크레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웃돈을 줘가며 배송을 맡기기도 합니다. 약속이잖아요. 뭐 1,500원 이상 차이도 나고 거의 2배 가까이 금액을 내고 그러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마저 제때 배송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농축산물의 경우에 저장성이 낮은 데다 이제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택배 노조분들은 좀 파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미 택배사들이 예고는 했지만 편의점을 통한 택배비도 올랐습니다. 편의점 택배비는 3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숙사라서 내려가야 돼서 짐을 다 붙여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내려가도. 이렇다 보니 현관 앞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수령하는 편의점 자체 택배를 찾는 고객이 늘었습니다. 반값 택배 수요가 전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한 상온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박스25 역시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사용률이 증가했습니다. 고객들은 급한 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택배 파업의 불편을 온전히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어제 하루 대전과 광주, 서울을 오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늘은 얀센 백신을 맞고 회의에 참석하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당 대변인 공개 토론 배틀 일정도 확정됐는데 이 대표가 직접 면접관으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신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켓 위로 백팩을 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택 근처 병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기 위해 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5년생 이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해 민방위 자격으로 백신 접종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한 6, 7시간 잔 것 같아요. 이 병원이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병원인데. 접종을 마친 이 대표는 접종 소감도 밝혔습니다. 사실 예방접종을 마친 지 꽤 오래되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는 따끔하긴 하네요. 이 백신 접종을 통해가지고 집단 면역을 빨리 도달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백신 휴가를 받았지만 오후엔 당대변인 토론 배틀 관련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토론 일정과 규칙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토론 배틀은 18세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동영상 테스트를 통해 1차로 100명을 추립니다. 이후 이 대표가 직접 면접관으로 나서 16명으로 합격자를 줄인 뒤 토론 대결을 통해 1, 2등이 대변인, 3, 4등이 상근 부대변인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토론 주제를 진보 보수로 나누지 않고 다른 당 소속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관심은 신는 신발, 여자친구, 가상화폐까지 온갖 분야로 이어졌습니다. 여권은 바짝 긴장하면서도 이 대표의 행보나 화법에 대해 우리도 자전거 탄다? 또 다른 철진한 새정치일 뿐이다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SNS 글입니다. 유명해지면 겪는다는 페라가모 논란이라며 국내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도록 자신의 신발 한 켤레를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전거는 따릉이를 타면서 신발은 해외 유명 브랜드 페라가모라는 비난에 제복을 당시 오세훈 시장이 겪었던 페라가모 논란을 비꼬며 직접 반박한 겁니다. 30대 당대표에 대한 관심사는 여자친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36세 미혼이시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사생활 문제는 앞으로도 제가 답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예. 노 코멘트. 있습니다. 유명인 아닙니다. 또 가상화폐로 수십 수백억 벌었다는 소문에는 수익이 10억 이하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카메라 대기시켜 역에서 국회까지 이용하는 것과 달리 조용히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며 또 다른 철진한 새정치라고 일침했습니다. 이 대표의 화법이 결국 새롭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의도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이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 정책 이슈를 앞세워 이 대표 금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모입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 세대 입당이 이어지면서 보수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노태영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로 출근하면서 관용차가 아닌 평소 즐겨 타던 지하철과 따릉이를 이용해 화제가 됐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이렇지만 36살 당대표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이 더 큽니다. 따릉이 타고 출근하는 점이 되게 기존에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점과는 사실 달라서 되게 친근하게도 느껴졌었고요. 소통을 하면서 혁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리에서 만난 20대 대학생은 우리 사회의 공정은 물론 남녀 갈등 해소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젠더 갈등도 심하고 기성세대랑 2030 세대 사이에 갈등도 심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그 갈등을 잘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온라인 당원으로 가입하는 숫자도 급증했습니다. 소탈하게 정치 활동 이어가는 거 보고 기존 정치인들의 꼰대적인 모습에서 탈피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당내 기반도 없는 대표라서 좀 힘을 실어주려면은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는 이 대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희망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로는 좀 내가 보수다,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껄끄러웠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당내 중진 의원들과 갈등을 우려한 듯 소통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나쁜 소리든 좋은 소리든 경청해가지고 자기가 비빔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좀 잘 어울려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갖고 꼰대 정치, 지역주의로 상징되던 보수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만간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입당 마지노선을 8월 말로 제시하며 거듭 압박하자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을 할 것이라며 입당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만간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정치 참여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8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재차 제시하며 입당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합류한 후보가 당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무리한 요구도 아닐 뿐더러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윤 전 총장 측은 양측의 시간표가 상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국민 여론을 더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지난 11일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도서관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그 대신 법치 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연기를 놓고 대권 주자들 사이에 연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당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이 경선 연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6.15 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경선 연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로 경선 연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달 말 출마 선언을 예고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선 연기 반대에 무게를 뒀습니다. 형세의 유불리를 따지고 하시겠지만 당의 안정적인 운영, 국민 신뢰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체계적으로 시작됐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선 연기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변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역시 경선 연기를 놓고 개파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은 경선 연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르면 오는 23일쯤 후보 등록도 시작될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대선 주자 캠프는 경선룰을 정하게 될 대선 경선 기획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대마를 피운 채 환각 상태에서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SNS에서 대마 씨를 구입한 뒤 집에서 직접 재배해 그걸 피운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새벽 시간, 경남 거제 도심에 검은색 SUV가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찰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들이받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33km에 달하던 추격전은 이곳저곳을 충격하던 도주 차량이 고장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합니다. 일단 차에서 내려서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는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난 지금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횡설수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대인 남성은 추격전에 앞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눈앞에 나타나자 환각 상태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남성의 집에서는 직접 키운 대마와 소규모 재배 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번에 재배한 건데 제가 버린 겁니다. 본인이 버린 거? 자사겁니다. SNS에서 씨를 구해가지고 올 초부터 집에서 재배 시설을 갖추고 재배한 다음에 여러 차례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인 이 양귀비를 재배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요. 매년 양귀비 재배하다 걸리는 마약 사범이 1000명을 넘습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박기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의 개인 비닐하우스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집주인이 이곳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귀비 재배가 이루어진 비닐하우스 바로 건너편에는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속 양귀비 150그루를 압수하고 집주인인 70대 노인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약 재배가 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일에도 종로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자택 화단에 양귀비 370그루를 키운 80대 노인이 적발됐습니다.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다 검거된 사범수는 매년 1000명을 넘고 이 중 80%가 60대 이상인데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법행위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서 키우는 거죠. 이게 뭐 어차피 걸려봤자 뭐 큰일 있겠어. 이거 그냥 뭐 재배하는 건데 사실 어쨌건 뭐 환각 효과도 있고 기분 좋고. 현행법상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다음 달까지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서울 강남에 모텔을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던 무허가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은 영업, 그 외층은 성접대용 객실로 쓴 건데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려고 폐업한 것처럼 지하에 쓰레기 더미를 많이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요.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통로에 남녀가 가득 모여 있고 안으로 들어가자 여성 접객원들이 서 있습니다. 루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가 모텔을 개조해 이른바 풀살롱식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눈속임하려 지하 1층에는 마치 폐업한 것처럼 쓰레기 더미를 쌓아뒀고 빼라고 해서 건물주가 다 빼라고 해서 지금 다 빼놨는데 뭐 장사는 무슨 장사. 경찰이 들이닥치자 양주와 안주도 숨겼지만 이런 위장 영업도 경찰의 눈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남성 손님들이 유리로 된 방에 여성 접객원들을 앉혀놓고 선택하는 이른바 매직 미러룸까지 설치해 성매매 영업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이렇게 외벽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영업상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손님과 종사자 등 41명도 적발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에서도 호텔 객실을 주점으로 불법 개조해 성매매를 알선한 호텔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30대 여성 접객원과 호텔 종업원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11명이 붙잡혔습니다. 일상용품인 척 우체국 국제 특송으로 보내거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해외로 출국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26년 정예사에서 판각한 다란이경 목판본입니다. 11세기 고려 청자부터 15세기 분청사기인 화문 잠본도 수백 년이 흘렀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60대 남성 등 4명과 일본인 3명, 중국인 2명 등 11명이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문화재 92점을 경찰이 압수한 겁니다. 국보나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아 국외 반출이 금지돼 있는 일반 동산 문화재입니다. 한국 사람 일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밀반출을 시도했습니다. 나머지 외국인들은 전부 다 자국으로 유출하려고 했었고요.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광객으로 입국해 서울 인사동에 있는 골동품 매매업자로부터 문화재를 구입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 통과를 대비해 고서적의 경우 신문지로 포장해 일반 서적인 것처럼 꾸민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겼습니다. 도자기는 우체국 국제 특성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도자기 등의 공예품은 나무 상자에 넣어 일상용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반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감정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이용했으면. 경찰은 이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압수한 문화재를 국가로 기속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권영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차량 삼킨 싱크홀입니다. 요즘에 세계 여기저기서 정말 싱크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도 뭄바이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땅속으로 들어가더니 세상에. 잠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네네. 차량이 싱크홀에 모두 잠기는데 불과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차가 무슨 우물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다행히 차량 주인은 차에 타고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이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가 난 지 12시간 만에 싱크홀에 물을 빼고 차량을 꺼냈는데요. 이 주차장은 거의 100년 된 우물이 있던 곳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물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이 만들어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축구장보다 큰 지름 126m의 싱크홀이 나타나 큰 충격을 줬죠. 네네. 지구촌 곳곳에서 싱크홀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말 일부러 저렇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동시 약혼입니다. 누가 누구랑 동시 약혼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호주 출신 쌍둥이 이야기인데요. 일란성 쌍둥이인 호주 여성 2명이 한 남자와 약혼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남자랑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약혼에 이어서 결혼도 하고 체외 수정으로 동시 임신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평소에 사이도 좋아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쌍둥이 자매는 과거에 각각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같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 질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도 쌍둥이와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며 두 사람 모두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이야 그렇겠지만 저렇게 세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게 가능하긴 합니까? 네, 일단 이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호주에선 법적으로 세 사람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세 사람 결혼이 가능한 다른 나라를 찾아서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단한 의지입니다. 너무 똑 닮아서 아이들도 엄마를 헛갈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사장의 단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디 이사장이 왜 단식을 하는 겁니까? 네, 직접 고용을 둘러싼 노조 간의 갈등, 이른바 노노 갈등 때문입니다. 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 970여 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파업에 돌입했죠. 그러자 공단 노조는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채용 방식이 아니란 겁니다. 공단 이사장으로선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단식에 나섰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콜센터 직원들을 향해선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했고 다른 공단 직원들에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노노 갈등 때문에 기관장이 단식을 하는 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자랑 나랑 저랑 싸우니까 MBN 사장님이 좀 단식을 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고용을 둘러싼 노노 갈등은 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죠. 네. 그런데 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한 겁니다. 현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관기업까지 정규직 직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정규직 전환과 공정한 채용 사이에서 뾰족한 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김 이사장도 결국 단식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누군가에게는 또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뭐 이 뜻도 되겠네요.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낯가리는 스가입니다. 스가면은 일본 총리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스가 총리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면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G7 회의였는데요. 다른 정상들과 좀처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어색해하는 장면들이 포착돼 일본에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일본 누리꾼이 올린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정상들은 기념 촬영을 끝내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지만 스가 총리는 뒤에서 홀로 떨어져 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포착된 장면 같기도 한데요. 일본 누리꾼들은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내성적인 스가 총리가 국제무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의 향후 국제무대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면 이게 오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정말 소소한 사진 한 장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용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 작업에 참여한 현장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철거 공사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은 이틀 전에 이미 해외로 출국해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광주 학동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경찰이 처음으로 사고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인과 굴착기 기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관리인과 굴착기 기사는 철거공사 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로서 철거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루어진 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소홀히 한 어떤 과실이 있다. 참사가 발생한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문흥식정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그제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문 전 회장은 철거업체 선정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은 문 전 회장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해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광주시청 광주동구청과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부실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국선 변호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피해자를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간부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부대원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사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 변호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선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또 1년 전 여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윤모 준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유족 측은 윤모 준이가 1년 전쯤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이모 중사를 성추행했고 당시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은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두 사람의 소환을 결정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 관계자 등 10명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20전투 비행단에서 전입 온 이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사의 유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애초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국군 수도병원에서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유족 측은 추가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며칠 전 자기 집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이 남성은 지난 4월 대구에서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양실조에 저체중, 그야말로 아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그 친구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 2명이 경찰차에서 나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입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난 13일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영양실조와 저체중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이 발견된 오피스텔입니다. 친구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이곳에서 나체 상태로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수사청이라고 한 데가 기절했잖아요. 그게 생긴 거 있어요. MBN 취재 결과 남성이 발견된 곳은 화장실 아니었는데 피해 남성의 손목엔 결박 흔적이 있었고 현장엔 감금이 이뤄졌던 정황들이 뚜렷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장애가 있었는데 이미 지난 4월 대구에서 실종 신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친구 관계로 올해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A씨는 피해 남성과 고등학교 동창, B씨는 A씨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경 시점과 피해 남성의 실종 신고 시점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간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몇 차례 감금이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 이후 불법 사육장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개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면 개들이 야생성을 되찾게 되기에 결국은 이런 사육 환경이 개물림 사고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불법 사육 시설이라도 개가 20마리를 넘으면 지원해 준다는 걸 아십니까? 앞뒤가 안 맞죠.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농막입니다. 지난 8일 이곳을 방문한 40대 여성 검침원이 몸 길이 1m에 달하는 잡종견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 방문하던 직원이었는데도 주인이 건네준 간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달려든 겁니다. 개장 안에 있다가 확 뛰어나온 거야. 이제 개가 확 뛰어나오니까는 놀라서 소리 지르는 거야. 개가 놀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게 목줄이 끊어진 거지. 이처럼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번 넘게 발생하고 위협 때문에 출동하는 소방 건수만 5만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5월 남양주 개물림 사고 당시 개가 지냈던 곳으로 추정되는 인근 농장의 불법 운영 실태가 밝혀지면서 사육 환경이 위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이곳 농장은 불법 운영으로 폐쇄돼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분뇨와 오물이 뒤범벅된 채로 진흙탕 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받고 있었으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짧은 세 줄의 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행동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동물의 경우 학대를 받거나 그 학대를 목격했을 때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폭력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남양주시의 경우 개를 20마리 이상 기르면 축협조합원 자격을 받아 사육 환경에 상관없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현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남양주 축협 조합은 이유를 막론하고 적정한 일정한 마리수만 확보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양축 자금, 대출 시 이자 감면, 기타 등등의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개물림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육 환경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막바지 실험 단계인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미국의 4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되는 건데 실험에서 상당히 높은 예방 효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에는 없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쯤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심가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국내에 들어온 백신 제조 방식은 2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리보핵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하는 겁니다. 다른 무해한 바이러스, 즉 아데노바이러스의 코로나19 항원 물질을 집어넣어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운반체로 활용하는 백신도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앞서 설명드린 2종류의 백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올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식물에서 추출한 샤포닌을 합성해서 만드는 겁니다. 유전자나 바이러스의 주입 방식이 아닌 데다 세포 배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해서 코로나 백신의 다크호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에서 29,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에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0.4%를 기록한 겁니다. 시험군에 변이 8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못지않은 예방 효과를 가진 셈입니다. 유통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나 이런 취약 지역에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안정성도 훨씬 높고 또 그에 반해서 예방률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4천만 회분을 확보해서 올해 3분기 내에 국내에 들여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위탁 개발 및 생산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라서 오는 9월 말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미국에서 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던 아시아계 남성이 괴한의 흉기에 찔렸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도 증오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 2명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남성이 빠른 속도로 앞의 남성을 바짝 뒤쫓더니 순식간에 무언가를 휘두릅니다. 복면을 쓴 남성의 오른손에는 20cm 길이의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허리를 찔린 남성은 그대로 쓰러졌고 용의자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친 남성은 53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당시 CCTV를 공개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류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자매가 괴한에게 벽돌로 폭행당했고 길을 걷던 대만계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흑인 여성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9일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식 보고된 증오범죄만 무려 3,900여 건. 이 가운데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례가 절반이 넘는 62%에 달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미국 시카고 인근의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검은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사고 현장 반경 1.6km 이내에 있는 모든 주택과 시설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맹렬하게 치솟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록튼 지역의 산업용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공장 직원 70여 명은 불길이 크게 번지기 전에 모두 대피했는데 소방관 1명이 진화 작업 도중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장 단지를 뒤덮은 검은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퍼지자 당국은 사고 현장 반경 1.6km 안에 있는 모든 주택과 시설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Just for a precautionary measure, we decided that it was in the best interest of community safety that we evacuated the area. 40여 개 소방대가 진화 작업에 나선 가운데 현지 소방 당국은 화학 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방화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데 며칠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좀 눈에 드는 캠핑카는 성수기에 하루 대여료가 7, 80만 원을 호가합니다. 웬만한 호텔 숙박비 이상이지만 한번 이용해보는 게 로망이기도 하죠. 오늘 포커스엠에서는 다음 달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캠핑카 시장이 어느 정도이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박은채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의 한 캠핑장입니다. 가족과 함께 텐트를 치며 캠핑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막히자 국내 여행용으로 캠핑카를 아예 사버리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전국이라도 한번 일주라도 한번 해보고 텐트도 사고 그래서 준비해서 6개월 정도 됐어요. 시작한 지는. 예. 성수기를 앞두고 캠핑카 제조업체는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수입 고급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는 가격부터 억소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판매는 늘었습니다. 지난해의 동기 한 3배 정도 물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다양한 모델과 금액대의 캠핑카들이 이제 나옴으로써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캠핑카 등록 대수는 2014년 4천여 대에서 지난해 3만 8천 대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젊은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소형 경차를 개조한 캠핑카까지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대여 업계도 호황입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캠핑카 렌트를 지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 복리 후생비로 해수욕장이나 호텔을 이용해서 나눠주잖아요. 올해도 코로나라 못하니까. 대신에 제일 안전한 거는 캠핑카잖아요. 오는 9월부턴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로 대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캠핑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장기 주차로 승용차를 댈 공간이 부족해지는 게 그중 하나입니다. 공영 주차장에는 자리를 찾아 몇 바퀴고 도는 차량이 흔히 보입니다. 아니, 자리가 없어서 저는 여기 댈 수가 없는 건데 저런 차들을 대네. 힘들어. 여기 이런 캠핑카가 왜 많이 와 있어? 좋은 자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늘 밑에 찾으려고 사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무 그늘 밑에 사람들이 다 차지하 있고. 주차장 알박기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가 10cm 정도만 움직였다고 해도 차가 관리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위험천만한 불법 튜닝도 문제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할 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무단 튜닝 차량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그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따라서 튜닝 작업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하셔야 합니다. 빠른 성장세만큼이나 캠핑카 문화도 성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41년 동안 이름 없이 5.18 민주묘역에 잠들어 있던 무명 열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당시 계엄군 총탄에 숨진 신동남 씨였습니다. 정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묘역 한편에 자리 잡은 무명 열사 묘역입니다. 시신만 안장된 채 이름을 찾지 못한 5명의 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지난해 11월 이 묘에서 3명의 유해를 분석해 유전자를 채취했습니다. 그중 1명의 신원이 4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이름도 없이 남아있던 이 묘비의 주인공은 5.18 당시 총성으로 숨졌던 신동남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형을 갑자기 찾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당시 30살이었던 신동남 씨는 1980년 5월 20일 총상을 입고 광주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긴 아들을 찾던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로 알고 유해를 넘겨받아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나 행적이 묘연했던 아들이 한 달 만에 나타나면서 이름 없는 묘로 남았습니다. 이후 신 씨의 유가족이 혈액 채취에 참여해
자료 분석과 DNA 대조 끝에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광주 지역 병원의 진료 기록을 찾아 일일이 분석 대조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위는 남은 무명 열사와 사라진 행방불명자의 신원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세계적인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합니다. 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이 강연이 코로나19가 미국에 퍼진 뒤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백신을 맞으면 그의 노예가 된다는 게이츠 음모론의 뿌리가 되죠. 이렇듯 음모론은 짜집기한 팩트에 논리적 비약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파고듭니다. 민주당 전 부대변인과 고등학교 교사 등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천안함 막말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음모론이 꽈리를 들고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이 격침됐을 때 당시 정부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 나라 전문가 24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 결과는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었고 이 결과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돼 국제사회도 어뢰로 인한 피격을 인정하죠. 문재인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북한 잠수정이 몰래 침투해 천안함을 타격한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안함 음모론은 가라앉긴커녕 더 확산됐고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 서 국방장관은 한 시민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부 장관으로 음모론의 대가였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나에게 딱 한 문장만 달라. 그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죠? 우리는 언제쯤 천안함 용사와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음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천안함도 참전했던 제1차 연평해전 22주년입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끊이지 않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지난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고 없이 코인들을 대거 정리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상장시킨 지 반년 된 종목들도 폐지하거나 폐지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죠.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럼 애초에 상장을 왜 했냐? 이겁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비트가 지난 11일 단행한 30개 종목 기습 정리는 투자자와 코인 운영사, 업계 모두 예상치 못한 깜짝 결정이었습니다. 온라인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다음 상장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종목들이 2차 살생부란 제목으로 떠도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없어진다 해서 지금 좀 술렁술렁하긴 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마이너스가 한 70-80% 정도는 될 거거든요. 큰 돈 들어간 사람들은 이걸 팔지도 못하고 좀 심각하죠.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에 상장된, 그러니까 업비트가 검증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종목들까지 정리 대상에 포함되자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내부 기준 미달이라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조차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피해자를 아주 대규모로 양산을 해버리거든요. 지난 금요일 이후로 날라간 시총이 3조다 5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결국 누구 돈이냐면은 다 그 개인들 어쨌거나 업비트라는 데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걸 거래했던 사람들의 피해거든요. 투자자 항의가 빗발치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은 20여 개 거래소 측에 종목 변동 내역을 공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6일까지 상장 폐지하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내역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면 모니터링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9월 특근법 시행과 6월에서 7월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앞두고 거래소마다 본격적인 코인 속가내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쌀값, 계란값은 물론이고 요즘 소금값도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천일염 생산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우려에 미리미리 사두려는 사재기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천일염 산지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일부에서는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생산지인 신안군 등지에 잦은 비가 내려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발표 이후 사재기가 늘어난 탓입니다. 개인들도 몇 년 먹을 걸 살라고 해서 한 번 사러 오면 3개, 4개 이렇게 사가 하나씩 사던 분들이. 지난해 역대급 장마로 재고가 부족하다는 점 등도 소금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20kg들이 포대입니다. 이 한 포대 산지 가격이 최근 15,000원에 육박하며 지난해보다 2배, 2년 전보다는 4배 이상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산지보다는 덜하지만 굵은 소금 5kg 기준 소비자 가격도 8,500원으로 평년보다 16%가량 올랐습니다. 김치와 젓갈 등 식품을 만드는데 소금값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천일염 한 4,700여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산지 가격이 한 작년 수준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방출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푸는 것과 함께 수급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농구에서 덩크슛만큼 화끈한 게 3점슛이죠. 3점슛 하나로 팀의 챔프전 우승을 견인하고 이제는 국가대표로 대한민국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고 밝힌 전성현 선수를 전남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속공 상황에서 석점슛을 쏘아올리고 상대편의 공을 빼앗고서도 바로 석점슛을 날립니다. 수비를 따돌린 뒤 윤수철처럼 튀어올라 득점을 뽑아내는 이 선수, 바로 KGC의 전성현입니다. 별명은 불꽃 슈터, 만화 슬램덩크의 정대만과 자신의 이름을 합친 전대만으로도 불리는데 동료로부터 패스받는 영업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야, 나 주면 53번이잖아. 한 골에 한 번에 올라가잖아. 약간 이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해요. 챔프전 3차전에선 한 경기 무려 6개의 석점포를 쏘아올리며 플레이오프 10전 전승으로 팀의 우승을 견인한 전성현. 이제 국가대표로 석점슛을 조준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아시아컵 예선전과 다음 달 열리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불꽃 슈터의 뜨거운 석점슛 맛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뭐 유럽이랑 하든 뭐 어디랑 하든 긴장 없고 저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쪽 선수들은. 팀 주축으로서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스스로에게 덕담을 건넵니다. 일단 성현아 너무 축하하고 가서도 팀에서 하던 것처럼 자신 있게 쫄지 말고 좋은 모습 보이고 오자. 화이팅! 일단은 큰 부상 없이 시즌 마무리해서 너무 고생 많았다. 그러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게 올 시즌 한번 죽어나자.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중부지방은 일찍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을 보였지만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제주와 경남 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을 따라서 10에서 40, 그 밖에 남부지방과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은 5에서 20mm가량이 예상되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쯤 오락가락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동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잠시 주춤했던 더위는 내일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광주 28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기온 올라서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게 개겠습니다.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다시 나타나겠고요. 남부지방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내일 아침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그 밖에 동해안을 따라서도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